이변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청와대 앞에 모여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지만 문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 신뢰를 얻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며 검찰 권한 축소를 담은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의 입법 행정 절차는 완결됐지만 법적 공방도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74년 형사 사법 체계를 이제 바꾸게 되는 건데 발의부터 공포까지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완결이 됐습니다. 1년의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국제정치학 용어예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신흥 강국이 부상하면 기존의 강국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전쟁에 빠져드는 그러한 함정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어제 한국 정치에는 건성동의 함정이라는 새로운 말이 등장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였다가 그걸 철회함으로써 오히려 여야 합의를 깨물어서 오히려 상대가 정치적 무리수를 끝까지 물고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는 이 끝까지 정치적 무리수를 범한 상대가 더 큰 정치적 함정에 빠지는 그러한 상황을 낳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위해서 할 수 없는 입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입법 과정에서 빚어진 여러 가지 정치적 무리수, 특히 입법 과정의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 여론이 좀 차갑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말 그대로 건성동 원내대표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 일종의 건성동의 함정에 지금 현재의 여건이 빠진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정치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거죠. 향후에.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대통령까지 참여해서 꼼수를 총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어제 이제 법안 송부 시점을 고려해서 오후 2시로 이제 연기돼서 열렸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절차상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 좀 평가를 해보면요. 73년 만에 검찰의 권한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켰다라는 것은 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법이 통과된다면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특정한 검찰이라는 조직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가져온 폐해들이 너무 컸다. 이런 것들을 분산시켜야 된다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것들이 수사권의 조정이라는 형태로 1차적으로 한 번 있었고 또 이번에 이제 2차적으로 완전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이런 상황을 이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검찰이 그동안 자성의 목소리가 세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 주셨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의장이 중재하에서 만들어진 합의안이 이것이 의총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혔다라는 것에 대한 이런 반발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 여론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다라는 것들이 사실 이번 법안을 처리하게 하는데 동력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이제 과정들에 있어서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회기를 좀 쪼갰다거나 아니면은 이 본회의 소집 시간을 좀 연기했다거나 아니면 국무회의의 소집 시간이 달라졌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의 본질을 가리는 그런 그 역할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법안이 4개월 유예 기간을 거친 뒤에 9월에 시행이 될 텐데 앞서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하고 나섰던 게 이게 지금 친여권 인사들을 위한 문재인 정부 방탄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검찰이 맡고 있던 수사는 계속 할 수 있다 이런 법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당초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번 법안을 만들 때는 경과 규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현 정권에 관련된 수사를 그러니까 지금 4개월 이후에는 바로 경찰로 넘기자는 그 부칙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 이 지금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경과 규정이 그 부칙이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4개월 뒤에도 여전히 그러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거의 지금 경과 규정 자체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가면 그러니까 법이 시행되면 그 시행되는 법안은 사실은 경과 규정이 없는 한은 그 시행 이후의 사건부터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전히 기존에 하던 걸 그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을 지금 뭐 대검이나 법무부에서는 그런 입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이야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법적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분명히 생긴 건 맞는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사항 자체가 이번에 민주당의 이 지금 입법 자체의 졸속성 능을 하나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이 법 해석? 그동안 오랫동안 그 관례적으로 해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 관례를 따르면 일단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부칙이라는 것은 어떤 예외를 필요로 할 때 그 예외를 담는 그 용도로 많이 쓰여왔습니다. 그동안 부칙이라는 법 조항에서 부칙은. 근데 이게 뭐 법 조항대로 해석하면 될 일이지 굳이 뭐 예외 조항까지 만들어서 부칙에 담을 일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해석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이 과정은 법이 그 4개월 유예 기간 이후에 집행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논란은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개정안의 이의 신청 주체에서 고발인을 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끝내게 되면 이제 사건 당사자나 고발인은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개정법에는 고발인, 그러니까 제3자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동학대, 뭐 장애인 범죄처럼 이제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를 하기 어려운 사건, 뭐 환경 파괴 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이 좀 묻히기 쉽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먼저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고소는 이 지금 사건 당사자가 직접 지금 사법기관에다가 자신의 그러니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에서 이 수사를 해달라는 것이고요. 고발은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억울한 그 피해를 보고 난 뒤에 예. 제3자가 지금 수사기관에다가 수사를 요청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고소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러니까 법률적 지식이나 또 이 지금 이런 이 고소를 할 수 있는 나름대로 경쟁 여건이 충분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층이 있느냐면 아무래도 이런 지금 법적인 지식이 상당히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약간 신체적인 장애들로 인해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고소를 하기 힘든 분들이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를 들면 장애인들에 대한 뭐 하나의 예시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나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제3의 공익기관이 고발을 했는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의 신청권을 고발했던 단체로부터 이의 신청을 못하도록 막아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회적 약자가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이의 신청이 박탈됨으로써 사실은 상당한 법적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정도로 상당히 하자가 있는 대목이면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지금 이 점이 우려되는 부분으로 꼽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왜 이 고발인이 이의 신청 주체에서 빠지게 된 건가요? 네, 그동안 이 고발권이 좀 남용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 주체의 고소나 고발 외에도 제3자들, 특히 뭐 그 사건하고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이 고발권을 남용함으로써 가져오는 그런 수사력의 낭비 예. 이런 측면도 꽤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 주신 중에 좀 그 법적으로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예. 부분들까지 해서
앞으로 이 법이 뭐 지금 이번에 통과됐다고 해서 이게 완결한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행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좀 수정 보완될 것이고요. 또 사법개혁 특위가 가동된다고 하니까요. 거기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사개특위 관련해서도 어제 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자, 지금 민주당 입장은 사개특위에서 여야가 함께 모여서 좀 대책을 마련하고 보완점을 마련해 나가자 이런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사개특위에 불참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사법개혁 특위를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면서 지금 그 사법개혁 특위의 가장 큰 임무는 결국은 지금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하고 난 뒤에 검찰로부터 박탈한 수사권을 그럼 어떤 기관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경찰로 다 넘겨주긴 합니다만 경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고 경찰에 대한 견제 도구가 필요하다. 그런 것 때문에 중요 범죄 수사청 가칭 그러한 기구를 만들자는 부분이었는데요. 그것이 지금 이번 민주당의 수정안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논의를 계속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그러니까 사개특위가 구성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대안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고 난 뒤에 이번 입법을 추진하는 그것이 타당한 순서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대안 자체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 입법을 하고 난 뒤에 후에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아마 이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물론 국민의힘이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만으로도 충분히 사개특위를 구성해서 만들어 나가고 대안까지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제 5월 10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개특위가 민주당이 주도가 된 어떠한 법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동참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신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것을 재가를 할까요? 아마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목은 어제 뭐 사개특위가 구성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개문발차는 하지만 제대로 된 운행이 가능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끝없는 상당한 지루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상 가동이 될 때까지는 좀 험난한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계속해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검수완박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보는 제도라며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윤 당선인은 이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말을 좀 아끼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한동훈 후보자는 시종일관 자신의 입장을 거침없이 밝히고 있는데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윤 당선인과의 깊은 교감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지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최측근을 넘어서서 소통용이니 왕장관이니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 정도를 하려면 최소한 당선인하고의 깊은 교감이 있지 않고서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방금 말씀 주신 중에 사개특위나 이런 부분들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한동훈 후보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럼 국민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이 현재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국민 피해를 최소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적극적으로 이 사개특위나 이런 부분에 협조하고 나서서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 부분을 줄이고 또 그동안 검찰이 가졌던 그런 이 수사권, 특히 독점적 수사권을 가지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선택적인 권한을 썼던 적들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반성을 좀 우리 한동훈 후보자께서는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문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가 원래는 오늘이었는데 9일로 연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과 관련한 자료 제출 거부 그리고 증인 채택 부실이 이유다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 연기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시간 벌기 전략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는 시간 벌기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무엇을 위한 시간 벌기냐? 결국은 아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사태를 그러니까 분명히 관철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하나의 시간 벌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제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곧 지금 아마 국회에서 의사일정을 합의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아마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투표까지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비투 분위기가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아마 한동훈 카드를 아마 일종의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주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카드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덕수 총리 지명자를 그러니까 인준해 줄 수 없다는 그러한 일종의 연계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카드를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동훈 카드,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명 카드하고 연계 전략을 지금 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청문회가 많이 열리다 보니까 이렇게 한 후보자의 청문회가 연기가 되면서 좀 시선 분산 측면이라든지 집중 공격 측면에서는 좀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이 후보가 인사청문을 오늘에서 다음 주 월요일로 연기한 걸 가지고 예. 어떤 연계 전략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과한 것 같고요. 일단 후보자는 이 인사청문회에 응할 때 성실하게 인사청문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사실 있습니다. 예. 그런 자료들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야가 날짜를 옮기는 것에 합의를 한 것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연계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그 청문 일정을 보이콧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먼 거리로 옮겼을 때 어떤 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과 연계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좀 성립될 텐데 예. 이건 그렇지 않고요. 불과 한 4, 5일 정도 늦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지금 우리 한동훈 후보자께서 가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있고 또 증인 채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야가 빨리 합의하고 그래서 충실한 인사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면 이런 그 개별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우리 총리 후보의 인사청문 절차들이 하나의 패키지로 묶이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잠시만요. 자,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참이 발표했습니다. 합참은 통상적으로 탄도미사일로 탐지될 경우에 즉시 언론에 알리고 있어서 이번에도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발사체 종류와 재원과 관련해서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어제 있었는데 민주당이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일단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는 어제 청문회 임하는 태도라고 할까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호영 후보자가 상당히 그러니까 어제 청문회까지도 한번 검증을 통과해보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어제 정호영 후보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가끈을 고쳐 쓰지 말라는 속담을 아주 가슴 깊이 느꼈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러한 속담 자체는 우리 선조들의 엄격한 공직윤리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 사례일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부분을 느꼈다고 한다면 예. 당연히 실천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병원장으로 또는 진료처장으로 근무를 할 때 자신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편입학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오얏나무 아래에서 가끈을 고쳐 승격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그때 당시도 본인이 당당하게 그러니까 처신을 하기 위해서라면 이 보직 사퇴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 첫 번째는 아들과 딸이 동시에 했다가 두 번째 그러니까 딸만 합격되고 그 다음에 아들이 응시를 할 때는 그냥 말리는 것이 본인이 속담을 느꼈다고 한다면 당연하게 그렇게 처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만 하더라도 예. 상당히 지금 국민적인 그 눈높이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맞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본인이 지금 사실면직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에도 상당히 정치적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진작에 사퇴하는 것이 본인이 알고 있는 속담과 걸맞는
저는 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예. 해봤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퇴 요구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단선인 측이 이 정호영 후보자와 관련해서 청문회에서 꽤 해명을 잘했고 낙마해야 할 핵심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 당선인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일단 당선인 측의 워딩만 놓고 본다면 예.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가 지금 예. 방금 우리 차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새 정부 출범하는 첫 번째 내각을 구성하는 문제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지금 작용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분이 지금 여기 이번 인사청문회에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예. 근데 그 중에 가장 원조 아빠 찬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좀 각종 의혹들이 국민의 눈높이와 상당한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인사청문회에서 소명을 충분히 하셨다고 하는데 예. 충분히 됐는데 어느 한쪽에 인사청문위원들이 집단으로 퇴장을 하셨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이 지금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치렀느냐와 관계없이 장관들은 임명이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이제 지금 당선자께서 대통령이 다음 주에 이제 취임하시고 그리고 인사청문 요청서를 다시 한번 요청하실 수 있고요. 그 기간 범위 내에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임명 또는 뭐 낙마를 시키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은 대통령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대통령께서 잘 처리를 하셔야 될 문제지만 이미 국민의 눈높이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사람을 굳이 이 첫 번째 내각에다가 자리를 줌으로써 앞으로 이게 지금 단기간적으로는 내각 출범이 뭐 됐다라고 자평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중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정부의 정권의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어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했고 지금 정호영 후보자는 악화된 여론에도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건데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끊임없이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웠던 어떤 공정론 이런 부분이 좀 흔들리는 건 아니냐라는 지금 지적도 있거든요. 예, 흔들리는 것도 그 정도가 상당히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뭐 예.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를 했습니다만 저는 자칫 이 낙마의 도미노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는 이상 그냥 버티고 그냥 무시하고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저는 상당히 거기에 따른 정치적 후보풍을 상당히 아마 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정호영 후보자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모습 자체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조국 사태의 데칼코마니 아닌가요? 지금 사실은 지금 그 당시 조국 장관과의 문 대통령과의 관계,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정도의 아주 좀 각별한 관계였고요. 그리고 지금 윤 당선자와 지금 그 정호영 후보자는 또 사실면직이라고 뭐 본인은 부인은 하긴 했습니다만 예. 그러한 특수관계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 자체가 자녀 의혹 아닙니까? 또 자녀들이 공교롭게도 다 그 지금 의대 편입학이고요. 거기서 소위 말하는 스펙 쌓기를 할 때 아빠 찬스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조국 사태 때나 지금이나 본인은 떳떳하다고 이야기해서 청문회까지 했고요. 예. 이제 마지막 하나 관문이 남았어요. 뭐냐? 당시 문재인 정부는 조국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지만 거기에 대한 정치적 후과를 톡톡히 치렀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윤석열 당선인이 과연 마지막 마침표까지 따라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조국 사태 때문에 오늘의 윤석열 당선이 있는 것을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안다면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공정이라는 부분을 마지막 시점에서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할
여지가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윤 당선인 측에서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호영 후보자의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이렇게 말이 나왔거든요. 그 말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런 그래서 뜻 아까 제가 아닐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조국 사태와 데칼코마니다고. 그때 당시 사실은 뭐 이 조국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끝나고 난 뒤에도 비판 여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임명을 강행을 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뭐 상당히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이 법률적으로 위반됐다는 부분은 거의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뭐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과연 이 지금 사정당국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흘러가는 형태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그걸 갔을 경우에는 임명을 강행하고 나면 그 뒤에 따른 정치적 후과도 그때 당시와 뭐가 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애초에 인사검증이 부실했던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책임론도 커지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 인수위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워낙 부족하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감안하다 하더라도 예. 지금 언론에서 나온 거 보면은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제안받고 다음 하루 이틀 만에 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아니다. 한 7, 8일 정도의 시간 전에 이미 제안을 받았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장관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위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인력도 턱없이 부족했을 텐데 예. 라는 걸 본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후보자의 본인 소명, 후보자의 말을 거의 100% 그대로 믿고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언론이든 아니면 뭐 국회에서든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 것에 대한 인사 검증 책임은 늘 인사를 추천한 쪽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인사검증 문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정부 내내 나올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다음 달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판도 커지고 있고 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석이 된 국회의원 지역구 7곳의 재보선도 같이 하게 됐는데 특히나 지금 대선 주자였던 안철수, 이재명 이 두 사람의 출마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 경우는 이제 당초 김은혜 의원 지역구였던 경기 분당갑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인천 계양을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마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 이제 다다른 것 같아요. 어제 사실 그 인수위를 거의 사실상 마감하는 국정과제 110대 과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네.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본인의 향후 정치적 거취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들리는 이야기로 봤을 때는 안철수 위원장이 사실상 이번에 보궐선거 출마를 아마 사실상 결정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결정하는 결정적인 하나의 장면이 이 지금 당선인의 비서실장인 장제원 의원하고 만났다. 그 장제원 의원이 아마 안철수 위원장에게 아마 이번 보선 출마를 아마 강하게 권고를 했고 예.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걸 받아들인 것으로 일부 언론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번 차제에 어떤 식으로 등원을 해서 본인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당에서 뿌리를 내리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는데 예. 문제는 그 지금 출마의 장소가 어디가 될 것이냐 부분인데 아마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마 분당갑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분당갑이 쉽다고는 하지만 결코 쉬운 싸움은 아니다. 그리고 특히 본인이 지금 분당갑에서만 승리해서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예상되고 있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본인이 출마를 해서 경기도지사 선거까지 승리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는 아마 본인은 아마 분당갑에 좀 더 마음이 기울어져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분당갑보다는 더 험지라고 하는 인천 예. 계양을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고심도 좀 깊어질 것 같아요. 자칫 계양을에 나갔다가 만약에 떨어질 경우에는 본인은 사실은 정치적인 재기 자체도 쉽지 않은 행보로 갈 수 있다는 생각. 그러나 반면에 본인이 희생한다는 생각으로 가서 계양을 해서 중요한 승리를 일궈낼 경우에는 분당갑 이상의 정치적 성과도 거둘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위기와 기회를 놓고 상당히 아마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다만 국민의힘 후보 등록이 어제까지였는데 지금 안 위원장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관위가 추가 등록을 받거나 아니면 전략 공천을 하면 가능하긴 합니다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전략 공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출마를 할 거면 의사를 먼저 표현하고 원칙대로 경선을 진행해라. 좀 견제를 하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지금 뭐 인천 계양을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는 아마 출마를 희망하는 분이 그렇게 뭐 그러니까 유력한 인사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 분당갑은 그 윤석열 당선인의 특별 보좌역을 맡고 있는 박민식 전 의원이 부산에서 지금 그걸로 도전하겠다고 이야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안철수 위원장이 만약에 분당갑으로 출마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략 공천을 가느냐 아니면 경선 가느냐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안철수 위원장이 그쪽으로 아마 선택을 할 경우에는 저는 조금 윤심이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아마 박민식 위원장이 아마 윤심이 상당히 만약에 안철수 위원장을 분당갑으로 미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제 발을 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이 얼마만큼 교감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앞서도 이야기했던 대로 개항을에 대한 당의 요구도 있는 만큼 이런 모든 상황을 복합적으로 아마 안철수 위원장은 고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민주당의 경우는 공천위에서 이재명 고문 차출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제 당내에서 찬성 의견도 있고 아직은 좀 이르다 이런 부정적인 반응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뭐 여러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당에서 논의들이 이제 한참 진행 중이고 사실 지금 12일, 13일이 후보 등록 기간이기 때문에 예. 남아있는 시간이 한 일주일여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뭐 안철수 위원장도 마찬가지 조건일 텐데요. 당에서 경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많이 부족할 거고요. 결국은 전략 공천을 하게 될 텐데 아마 끝까지 치열한 눈치 싸움들을 각 당의 지도부는 하게 될 것 같고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니까요.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여러 지금 요청이 있습니다. 지금 1,600만 표를 넘게 획득했던 후보가 이번에 이 어려운 선거에 참여해서 그래서 그 더 많은 지지를 모아올 수 있다면 그것이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아마 당 지도부가 정리를 조만간에 해야 되겠지만 본인도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될 때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관련해서 이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다시 이제 수사를 했다라는 사실. 이재명 고문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국회로 들어가서 좀 싸워야겠다 이렇게 좀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글쎄요, 지금 경찰이 무혐의를 내렸다가 갑자기 다시 수사를 한 것이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반드시 뭐 국회의원 신분에 의해서 갑옷을 입는 이런 것하고 바로 직결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재보궐선거가 참여가 된다면 예. 어디까지나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전체 후보들에게 본인이 얼만큼 역할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느냐 이것이 출마의 기준점이어야 하지 예. 그것이 출마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걸 가지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큰 그 호응을 받지 못할 것이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후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도 짚어보면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110개를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한 줄 공약들이 어떻게 됐는지가 좀 눈길을 끌었는데 일단 여성가족부 폐지, 사드 추가 배치, 병사봉급 월 200만 원, 주식 양도세 폐지 등등 이제 상당수 공약들이 사실상 수정되거나 혹은 좀 폐지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공약이 후퇴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제가 영어를 써서 상당히 좀 죄송합니다만 예. 미국의 정권 교체가 되고 난 뒤에 나왔던 그 시사 용어가 ABC라는 말이 있어요. 애니싱 박 클린턴이라고 해서 아들 부시가 집권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클린턴 정부 때 행정했던 걸 빼고 전부 다를 하겠다는, 쉽게 말해서 클린턴 정부와 차별되는 국정 과제를 추진할 때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예. 어제 저는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내놓은 것은 말 그대로 ABM이 아닐까. 애닝싱 밭 문재인.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하는 친원전이라든지 남북 화해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는 저희 동떨어진, 그러니까 또 뭐 재정의 역할 이런 것도 하고 반대되는 쪽으로 가겠다는 예.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ABC도 있다. 앞서 제가 얘기했던 애니싱 밭, 이때는 클린턴이 아니고 컨텐츠. 그러니까 공약에 있어서 핵심 공약은 다 빠졌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줄 공약을 이야기했던 여가부 폐지라든지 예. 사병 월급을 하겠다든지 뭐 그런 핵심 공약들이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0.73%라는 신성을 할 수 있을 때 상당히 지지층들이 이 한 줄 공약을 보고 지지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이런 유권자들의 상당한 어떻게 보면 배신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것이 빠졌는지 충분하게 설득을 하고 여기에 대한 저는 사과와 반성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고 수정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좀 다듬어지지 않고 준비가 안 된 채 좀 즉흥적으로 나왔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런 지적을 충분히 받아도 마땅하고요. 이번 인수위에서 내놓은 국정과제가 사실 국정과제는 앞으로 5년 동안 새로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정부를 이끌어 가겠다, 정책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청사진 같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방향성이 매우 모호해졌다.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예. 한 줄 공약을 낼 때 굉장히 아주 강력한 인상을 주었지 않습니까? 유권자들에게. 그런데 그것이 다 빠졌습니다. 근데 그 빠진 이유가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수위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이제 책임지실 분들이 예. 충분하게 설명을 좀 국민 앞에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여가부 폐지가 빠진 게 이제 여성 표심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한 줄 공약들을 보고서 지지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뭐 특히나 이제 이대남의 표심을 노린 공약들도 일부 후퇴를 하면서 이번 재보선 지방선거에 전략적으로 미칠 영향,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더 미칠 것 같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여가부 폐지 같은 경우는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170석이 넘는 의석을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안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정부조직법 때문에 우리가 못합니다.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이 여가부 폐지 공약을 믿고 아마 지지를 했던 일부 계층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대남들이 그러면 지금 여가부 폐지뿐만 가지고 가면 지지를 했을까? 아니, 지금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병사 월급 200만이라는 예. 부분. 이 부분도 상당히 아마 저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20대 청년층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지금 우리 같은 징병제 하에서의 군대에서의 뭐 시간 낭비, 인생 허비 뭐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부분이 상당히 믿고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도대체 이건 뭘 하자는 거지?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고 그냥 막 던진 거야? 라는 생각이 충분히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이 인수위와 윤 당선인 측에서 진지한 대국민 사과와 설득과 거기에 따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선거에서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이게 지금 후퇴의 그 선거 공약이 단순하게 조금 일부 후퇴한 것이냐 아니면 속도를 조절한 것이냐 이렇게 보는 측면보다는 이건 속았다, 파기됐다, 예. 이렇게 보는 지금 민심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때 지금 현재의
이 국회 의석 구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공약을 제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이런 의석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설득해낼 그런 정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 조직법을 바꿔서라도 여가부를 폐지하겠다 뭐 이런 공약들을 냈다면 왜 지금이 못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난번 대선 공약을 얼만큼 현실적으로 보여주느냐. 특히 지금 여기에 1,000만 원 자영업자들한테 손실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네.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생에 관련된 공약들 조금 거리가 있어도 되지만 언젠가는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고 당장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그런 서민들 또 자영업자들 이분들한테 했던 공약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지겠다. 예. 그 책임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묻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게 왜 수정하게 됐는지 좀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겠냐. 네, 이 점 짚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